경기도 용인에서는 마을버스가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가 부근을 지나가던 행인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운전기사가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내린 사이에 버스의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성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언제 어떻게 난 사고인지 자세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전 11시 40분쯤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죽전 디지털밸리 주변에 있는 비탈진 도로에서 갑자기 마을버스 한 대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이 사고 당시 버스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에 잡힌 화면입니다. 네, 먼저 보신 것은 버스가 갑자기 움직이자 버스 기사가 다급하게 따라가는 모습이고요. 네,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이 깜짝 놀라서 버스 안에서 뛰어내려 다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 위에 행인들이 지나가는 대로 버스가 향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을버스는 300m가량 내려가면서 보행자 5명과 다른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점심 식사를 위해 동료들과 함께 부근을 지나가던 직장인 42살 김모 씨가 숨졌고 40살 광모 씨를 포함해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 버스에 타고 있다가 뛰어내린 승객 1명 등 다른 4명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마을버스가 회차하는 곳인데요. 버스기사 67살 이모 씨가 승객 1명을 남겨두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내린 사이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동을 켜둔 상태였고 기어를 중립 상태에 둔 채 주차 브레이크를 꽉 채우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지난 2010년 출고돼 6년 동안 운행된 버스로 노후 차량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도 이 씨가 버스를 비울 때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비탈길에 세워둔 마을버스가 굴러내려가 인도를 덮치고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제동장치를 제대로 걸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멈춰선 마을버스 옆에서 운전기사가 휴대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움직이더니 비탈길을 따라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놀란 승객 1명은 차에서 뛰어내립니다. 300m 가까이 굴러내려온 버스는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온 직장인들을 덮쳤습니다. 마을버스는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치인 42살 김모 씨가 숨지고 김 씨 직장 동료 등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린 승객 등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로수 넘어가요. 사람 3명 넘어지는. 버스기사 67살 이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잠시 차를 세워두고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제동장치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사이드를 완전히 안 채운 채로 내린 것 같다. 이렇게 진술해요. 지난달 21일에도 SUV가 운전자 없이 200여 미터를 굴러내려가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 역시 운전자가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어놓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네,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막 바뀔 때 버스와 자전거가 부딪히는 사고가 나서 자전거 운전자가 숨졌는데요. 버스와 자전거 운전자 가운데 누구의 과실이 더 큰 걸까요? 법원은 양쪽 모두 잘못이 있지만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광역버스 기사 김모 씨는 버스 노선에 따라 매일 다니는 길을 운행했습니다. 9m가량 앞에 있는 신호등에 차량 정지 신호가 켜져 있었지만 김 씨는 경험상 자신의 버스가 건널목 앞에 도착할 때쯤이면 곧 신호가 바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횡단보도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막 바뀔 무렵 자전거를 탄 이모 씨가 횡단보도로 들어와 빠르게 길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버스는 이 씨를 미처 피하지 못했고 결국 이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 씨의 유족은 김 씨의 버스에 공제 계약이 돼 있는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조합 연합회 측은 보행자 정지 신호에 길을 건넌 이 씨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도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버스 운전자 김 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버스가 건널목에 가까이 갈 때까지 차량 정지 신호가 켜져 있었고 다른 차들도 정지선 앞에 멈춰서 보행자 등이 길을 모두 건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씨의 버스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에 진행 신호로 바뀌었더라도 김 씨는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폈어야 했다며 김 씨에게 사고를 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신호를 잘 살피고 건너야 하는데도 이 씨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 역시 인정된다며 버스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요즘 스마트폰만 쳐다보면서 걷는 사람들 흔히 볼 수 있죠. 심지어 찻길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 빨간불에 길을 건너다가 차량과 부딪혔다면 누구의 책임이 큰 걸까요? 법원의 판단을 김주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2013년 A씨는 서울 중구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에 건널목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당시 보행 신호가 빨간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A씨는 정체로 A씨 쪽 도로에 가득 차 있던 차량 사이를 뚫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에 휴대전화로 통화까지 하고 있던 A씨는 반대 차선에서 오던 차량을 보지 못했고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A씨는 머리 등을 다쳐 8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요양급여 비용 4,300여만 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후 공단은 사고 차량 운전자 B씨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B씨와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차량 운전자의 배상 책임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B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행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정체돼 있던 반대 차선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나올 것까지 예상해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B씨가 과속으로 운전하지 않았고 A씨가 시야에 나타난 뒤 사고가 난 시점까지 시간이 짧아 피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도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어기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했다면 이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5월 서울 도림천변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보행자 도로를 걷던 73살 A씨가 어느 순간 붙어있던 자전거 도로로 들어왔고 마침 시속 20km 정도로 자전거를 몰던 B씨가 미처 피하지 못해 뒤에서 들이받은 겁니다. A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좌반신 마비가 심해 혼자 설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A씨의 남편과 자녀는 B씨를 상대로 3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해액을 치료비 등을 고려해 2억 4천만 원으로 산정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B씨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하면서 위자료 600여만 원을 더해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이 보행자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 도로인데도 A씨가 진입하면서 사고가 일어났다며 A씨의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해 아무리 전용도로라 하더라도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사고 형태에 따라 책임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전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니는 모습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실제로 상당수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과 제도 보완도 시급하지만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이 50대 여성은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가는 일이 많은데 아찔한 사고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우회전하는 동시에
뒤 차량이 같이 우회전하면서 저의 왼쪽 부분을 부딪혔죠. 그래서 저도 한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이렇게 전동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보호자 287명을 조사해봤더니 102명, 35%가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장애물에 부딪히는 건 물론 자동차나 걸어다니는 사람과 충돌하는 사고도 꽤 일어났습니다. 전동 휠체어는 보행자 통로로 다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좁고 불편하기 때문에 자동차 도로로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전체 사고 가운데 44%는 차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보행자 도로가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특히 사람과 충돌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뒤다보고 이것만 누르고 와서 그 분이 가까이 보니까 와서 자기네가 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이게 왜 차도를 댕기지 인도를 댕기냐. 보행자들 역시 전동 휠체어가 상당히 빠르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은 시속 6km, 독일은 보행자와 같은 속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기준조차 없습니다. 보도를 이용할 때 현재 속도 제한이나 안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 또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막상 사고가 났을 때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을 도입하는 것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이른바 교통약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도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뉴스 실험실에서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역마다 이런 표지판들이 있거든요.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서 가야 되는 현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4번 출구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1번과 8-1번 출구에만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같이 가시죠. 네. 얘기를 듣고 저희가 온 건데요. 지금 막혀 있네요, 다. 저쪽으로 해서 크게 보셔야 돼요. 저기 있다가 지금 일로 온 거거든요. 아니, 누가 이쪽에 길 있다고 안 하는데. 굉장히 놀랐던 게 처음에 저희한테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너무 황당했거든요. 자주 있어요. 개인 소유의 건물이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 번은 타게 해준다고 하면서 탈 때는 꼭 하는 말이 다음부터는 이거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말들을 자주 해요.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걸린 시간이 무려 17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하려고 내려왔는데 정작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 표시가 없네요. 이런 경우엔 어디다가 물어봐야 하는 건지도 지금 안내가 안 돼 있는 상황이네요. 3호선 엘리베이터는 어디 있어요? 예, 내려가서 탈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장애인이 이렇게 하면 나와서 안내를 해주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잠시만요. 4-4번.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 출구에서 저희가 이동을 해서 승강장까지 내려오는데 거의 30분이 소요된 거네요. 장애인들이 보통 어디를 간다 이러면 최소 2시간 전에는 움직여요. 지금 보니까 지나가는 버스들이 하나같이 일반 버스예요. 네네네. 이런 일반 버스는 휠체어가 탈 수 없는 버스잖아요. 네, 없죠. 서울 시내 버스들 중에서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있는 도입률이 3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노선이 없는 버스들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사람이 진짜 없는 네. 낮 시간대라 네. 저희가 비교적 무난하게 탑승을 했지만 퇴근 시간에 불가능해요. 사실상 네, 워낙 시민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양옆으로 비켜주신다고 해도 휠체어 이렇게 회전하는 동선이 있기 때문에 거의 출퇴근 시간에는 불가능하죠. 아까 제가 같이 타면서도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네, 눈치 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예 타는 것 자체가 힘들고 미안할 때가 많아요. 좌불안석이에요. 그냥 미안하고 아이씨 안 타야 될 걸 탔나 뭐 이런 생각 들고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잠시 후 도착 버스는 9,408번, 360번. 장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선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장애인들에겐 가장 멀게만 느껴지는 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한테 업혀서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그 지원이 가능한 버스가 있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이 수많은 버스 가운데 장애인 휠체어를 올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버스는 단 한 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KTX가 가는 곳은 또 한정적이잖아요. 그 위의 지역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가 가야 되는데 전혀 없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화물칸에라도 이 휠체어를 보관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최소한의 보관 장치조차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네, 100% 안 돼 있습니다. 크게 뭐 도움을 바라지는 않아요. 아마 일반 장애인들도 일반적으로 모든 장애인들이 그럴 건데 바라보는 시선이 그냥 장애인, 어려운 사람 뭐 이렇게 안 바라보고 그냥 같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 같은 사람으로만 바라봐줘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은 아직까지 멀게만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제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따뜻한 마음가짐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법적인 그냥 선언적 권리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뭐 전체적인 이동권 수단에 대한 뭐 보충이라든가 확대, 강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3명 중에 1명은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런 전동 보장구는 보도로 다녀야 하는데 속도 제한이나 안전 규정이 없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지체장애 1급인 전상실 씨는 차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도의 폭이 좁거나 혼잡하면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발을 밟을 경우도 있고요. 앞서가는 분의 뒤꿈치를 좀 건드릴 때도 종종 있어요. 장애인들이 이렇게 사고를 낸다 해서 뭐 그렇게 크게 뭐 도움되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가 비켜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3명 중 1명이 안전사고를 경험했는데 차도나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의 사고 경험률이 14.7%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차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노면이 더 안정적이고 장애물이 적기 때문이라고 답해 보도환경 개선이 시급했습니다. 하지만 보도를 이용한다고 해 사고 위험에서 자유롭진 않았습니다. 속도 제한이나 안전 관련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 전동 보장구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까지도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났을 때 보장구 파손이나 부상 관련 보상책이 없어 안전규정 마련과 함께 보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TV 노은지입니다. 지난 22일 한 60대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 갑작스런 폭우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동 휠체어에 구조적 문제가 있어 물에 닿으면 멈춰버리는 현상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구조 개선이 시급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천변을 지나던 60대 장애인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 전동 휠체어가 물에 닿아 작동을 멈추자 불어나는 물을 피하지 못한 채 급류에 휩쓸린 겁니다. 가장 위치가 낮은 모터 부위에 물이 들어감으로써 합선이 되고 또 작동이 멈추는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 배터리 등 운행에 필수적인 주요 부품이 지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부분에 위치해 있고 배터리는 방수가 되지 않아 물에 닿으면 바로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실제로 전동 휠체어 수리 건수는 비가 온 다음 날 2배가량 폭증하는 등 비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리가 소나기 온 다음 날 배 이상 늘어요. 수리가. 왜냐면 우리 핸드폰 빠지면 핸드폰 못 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비비 맞으면 이 완전 방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데 이 브레이크를 푸는 장치도 뒤편에 위치해 있어 지체장애인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전동 휠체어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제품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명사고가 사회적 약자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인 이 부분도 더욱 연구를 해서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광주 전남 천여 명의 장애인과 노인들이 비 오는 날만 되면 위태로운 운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불꽃을 내면서 뭔가 터집니다.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폭발한 겁니다. 전동 킥보드가 유행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런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또 집에 불이 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킥보드 사용자가 늘면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 기자입니다. 광주 시내 한 전동 킥보드 보관 창고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터지며 삽시간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배터리가 폭발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2일에는 목포 시내 한 전동 킥보드 대여점에서 불이 나 3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달 1일에는 광주의 한 원룸에서도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나 2사람이 다쳤습니다. 발화 지점이 그쪽인 것으로 보아 킥보드나 이런 전기적 합선으로 이런 화재로 모두 전동 킥보드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경찰은 배터리나 부품 불량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레저용이나 출퇴근용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의 안전 기준은 지난 1월에야 제정되는 등 뒤늦게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들은 아예 법이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쪽으로 배터리 쪽 시험이 없으세요. 전동 킥보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전동 킥보드처럼 전동 장치가 달린 1인용 이동수단들이 길거리에 자주 보입니다. 관광지에서 재미로 빌려 타기도 하는데요. 운전면허 없이 탔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최모 씨는 주말을 맞아 두 아들과 함께 전동 킥보드를 빌려 타다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가속에 붙으면서 필름이 딱 끊겨버렸어요. 수술이 끝난 후에도 거의 마비, 전혀 못 움직였다가 일주일 만에 제가 손, 발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대여업체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더니 전동 킥보드에 대해선 보험 상품이 없고 자신들이 책임지기도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최 씨는 전동 킥보드 결함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3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벌금 통지였습니다. 아들이 전동 킥보드를 탄 건 무면허 운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면허 얘기도 없었고 그런 게 있었을 경우는 저희도 신중하게 한번 더 생각을 했을 거고. 한 대여업체를 찾아가 전동 킥보드를 빌려봤습니다. 이 브레이크, 이 악셀레터예요. 출발부터 소세등이 치야 돼. 확 당겨버리면 쫙 나가버려요. 면허에 대한 언급 없이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3분 만에 끝났습니다. 처음이라 이걸 쉽게 하면 돼요? 전동 킥보드나 세그웨이 등을 타려면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2종 원동기 면허는 16살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선 중국산 어린이용 전동 킥보드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정도가 있어요? 이런 1인용 이동수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난해 137건으로 지난 4년 사이 4배가 늘었습니다. SBS 전영호입니다. 대리 기사들의 아찔한 전동 킥보드 질주, 얼마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전동 킥보드 사용이 늘고 있는데 보행자와 타는 사람 모두에게 위험하지만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도 쉽지 않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교 캠퍼스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탄 학생이 인도에서 보행자 사이를 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오전 수업 시간이 다가오자 전동 킥보드의 속도는 인도 옆 차량만큼 빨라집니다. 네, 캠퍼스가 넓어서 전동 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업 시간이 늦어가지고 강의실 뛰어가는데 킥보드랑 부딪힐까 봐 위험의 요소가 많이 걱정되기도 해요. 1인 전동기구는 도로교통법상 차도에서만 타도록 돼 있지만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전동기구를 타는 사람도 인도나 차도 모두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전동기구를 인도에서 타자니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법에 따라 차도 위로 달리자니 차량과 접촉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31건에 불과했던 1인 전동기구 사고가 지난해 174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고 올해도 6월 기준 90건을 넘었습니다. 차도를 이용하는 게 원칙인데요. 차도를 이용할 경우 다른 차량과의 상충 가능성이 있으며 퍼스널 모빌리티 특성상 바퀴가 작아서 노면이 고르지 못할 경우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자칫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가 어렵습니다. 피해를 본 보행자는 따로 합의를 봐야 하고 킥보드 이용자를 위한 맞춤 보험 상품 역시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딱 전동 킥보드라고 해서 되는 보험 상품은 현재는 없습니다. 대신에 보험 적용을 받으실 때 뭐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런 보험보다는 상해 쪽으로 해서 개인이 1인 전동기구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보행자와 타는 사람 모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운송수단인지 놀이기구인지 규정과 법정비가 시급합니다. TJB 박찬범입니다. 전동 킥보드처럼 전동 장치가 달린 1인용 이동수단들이 길거리에 자주 보입니다. 관광지에서 재미로 빌려 타기도 하는데요. 운전면허 없이 탔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최모 씨는 주말을 맞아 두 아들과 함께 전동 킥보드를 빌려 타다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가속에 붙으면서 필름이 딱 끊겨버렸어요. 수술이 끝난 후에도 거의 마비, 전혀 못 움직였다가 일주일 만에 제가 손, 발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대여업체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더니 전동 킥보드에 대해선 보험 상품이 없고 자신들이 책임지기도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최 씨는 전동 킥보드 결함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3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벌금 통지였습니다. 아들이 전동 킥보드를 탄 건 무면허 운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면허 얘기도 없었고 그런 게 있었을 경우는 저희도 신중하게 한번 더 생각을 했을 거고. 한 대여업체를 찾아가 전동 킥보드를 빌려봤습니다.
이 브레이크, 이 악셀레터예요. 출발부터 소세등이 치야 돼. 확 당겨버리면 쫙 나가버려요. 면허에 대한 언급 없이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3분 만에 끝났습니다. 처음이라 이걸. 근데 쉽게 하면 돼요. 전동 킥보드나 세그웨이 등을 타려면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2종 원동기 면허는 16살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선 중국산 어린이용 전동 킥보드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몇 정도가 있어요? 이런 1인용 이동수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난해 137건으로 지난 4년 사이 4배가 늘었습니다. SBS 전영호입니다. 서든어택 간 모드 전문가 설형수입니다. 네, 제 뒤에 보이는 건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 휠입니다. 출퇴근용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그렇다면 인도로 다녀야 할까요? 차도로 다녀야 할까요? 현행법상으로는 둘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생생리포트 심우섭 기자입니다.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미끄러지고 낮은 턱에 걸려 고꾸라집니다. 육상 스타 우사인 볼트도 지난 8월 전동휠 때문에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전동휠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김철민 씨. 실력은 수준급이지만 인도와 도로를 다니며 조심 또 조심합니다. 차가 저보다 훨씬 더 빠르고 이제 주위에 가다가 부닥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위에서 자전거가 튀어나온다거나 인도로 가다 보면 사람하고도 부딪힐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제품의 경우 최고 속도가 사람의 걷는 속도의 2배인 약 시속 10km까지 나옵니다. 그럼 과연 차도와 인도 이 제품 어디서 타야 할까요? 현행법상으로는 둘 다 안 됩니다. 개인용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돼 인도나 자전거 도로 진입이 안 됩니다. 만약 인도에서 사람과 부딪혔을 경우 인도 침범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도를 주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조등이나 방향지시 등도 없고 국토부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도로 운행 자체가 불법인 겁니다. 자동차로 본다면은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등록을 해야지만 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보험 가입도 안 되니 사고 보상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선 개인용 이동수단을 저속 차량으로 규정하고 면허와 보험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 시장 매출도 올 들어 3배 이상 증가한 만큼 개인형 이동수단 특성에 맞는 제도와 규정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이번에 전동 킥보드 좀 괜찮은 제품을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조요의 제품이고요. X5S라는 제품입니다. 이것과 최근에 친환경 전동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속도가 날수록 앞으로 이렇게 몸이 점점 좀 기울어지다가 보니까는 그런 사고를 좀 당한 쇄골이 좀 부러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셔서 수술이 필요하다. 나중에는 이게 너무 기울어지다 보니까는 뒤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잘. 속도를 내고 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멈춰야 되는데 이게 아직 위치가 나서 이렇게 멈춰지지를 못하고 더 이상 주체할 수가 없는 상황에 가서 제가 몸이 앞으로 튕겨나가는 어깨부터 이제 넘어지고 쇄골이 부러지는 그런 게 이제 됐었던 거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예요. 스쿠터를 타고 이제 보도블록으로 해서 횡단보도 지나가고 있는데 저한테 그 선을 이제 거의 이제 근접할 무렵에 영달차가 이제 반대편에 되게 오고 있었던 거죠. 내가 지나가고 있는 거를 뻔히 봤으면은 멈췄어야 되는데 무릎은 어차피 찢어져가지고 손하고 피가 많이 흐르고 하니까 병원에 가자. 병원 가서 접촉하고
인라인이나 자전거나 이런 것들은 제 의지로 멈출 수 있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거는 약간 좀 익숙치 않다라고 아는 경우에는 그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얘가 움직이는 오히려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나도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탔다가는 좀 잘못하다 저같이 이렇게 좀 크게 다치는 해봤자 잠깐 넘어지겠지 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좀 심하게 다칠 줄은 몰랐죠. 헬멧과 팔꿈치 보호대 안전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등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동수단이죠. 2개의 전동 바퀴가 달려있는 이른바 호버보드가 잇따라 폭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폭발로 다치는 것은 물론이고 집 전체가 불에 타기도 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LA에서 정재현 특파원입니다. 2개의 바퀴가 달려있는 전동휠, 이른바 호버보드에 불이 붙었습니다. 잠시 뒤 새로 구입해 타고 나온 호버보드는 굉음과 함께 폭발합니다. Came outside, turned it on. I came down the sidewalk, not even probably 100 feet, and it exploded. It said, boom!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한 주택은 집 전체가 화재로 소실됐습니다. 방 안에 있던 호버보드가 갑자기 폭발하며 엄청난 불길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Sparks just flying, and before I could yell, the house is on fire. It just the middle part of the board that would go in between your feet just poof into flames. 폭발한 호버보드는 약 35만 원에 구입해 아들에게 선물한 신제품.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전원을 꼽자마자 폭발했고 소녀는 가까스로 큰 부상을 모면했습니다. It happened. I couldn't believe, and it was hard to put it out because it was pretty big. Caught flames fast. 호버보드는 2개의 전동 바퀴가 달린 이동 수단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 때 이베이가 1분마다 2대를 판매하는 등 각 유통업체를 통해 엄청난 양이 팔려나갔습니다. 보통 30만 원에서 100만 원쯤 하지만 최근 10만 원대 저가형이 출시되면서 불량품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했습니다. 하버보드의 폭발이 미국 전역에서 잇따르자 당국은 장착돼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점검하는 등 폭발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LA에서 YTN 정재훈입니다. 서울 잠실엔 어제 아침에 온 동네가 흰색 종이 조각이 덮여서 도배가 됐습니다. 롯데가 타워 꼭대기에서 새해맞이 축하를 한다고 종이 2.5톤을 뿌린 건데 경기도까지도 날아갔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롯데타워에서 터진 15,000발의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화려한 새해맞이 불꽃놀이가 지나간 아침, 송파구 거리는 가로 세로 5cm의 흰 종이로 뒤덮였습니다. 주택가와 골목길은 물론 공원과 화단에도 깔렸습니다. 롯데월드타워 근처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단지는 흰색 종이 가루로 완전히 뒤덮인 상태인데요. 나뭇잎 사이에 엉키고 박혀서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송파구가 환경미화원까지 동원했지만 양이 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한 6시 우리가 10분에 교대해가지고 치는데 주변에서 막 날르잖아. 떨어지고 해가지고 계속 치는 중이에요 지금. 이 종이들은 롯데타워 불꽃놀이 도중 뿌려진 겁니다. 무려 2.5톤이나 되는 종이가 23층과 50층에서 눈처럼 뿌려졌는데 바람을 타고 15km 떨어진 경기도 하남까지 날아갔습니다. 롯데는 물에 녹는 친환경 종이라며 그렇게 멀리 날아갈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직원들을 풀어서 단지 주변을 해결했거든요. 단지 주변이라고 하면 어디 주변 말씀하시죠? 행사장까지입니다. 물에 녹는다지만 비나 눈이 올 때까지 주민은 지저분한 동네를 지켜볼 도리밖에 없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있죠. 그래서 차니까 도로에서 타야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부족해서 차도 또 인도로 다닐 수밖에 없죠. 이러다 보니 차와 부딪히고 또 사람과 부딪히는 아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법을 권호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용인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80대 노인이 15톤 덤프트럭에 치여 온몸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차체가 높은 트럭이 우회전하다 자전거를 보지 못해 일어난 사고입니다. 지난 16일 강원도 춘천에서도 역시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자전거가 부딪혀 자전거를 타던 10대가 크게 다쳤습니다. 신호위반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자전거 이용 인구가 1,3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매년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1년부터 5년 동안에만 5천여 건 이상 급증하는 등 연평균 9.4% 증가했습니다. 또 해마다 270에서 280여 명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주로 자동차에 의한 사고지만 자전거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등으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우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태부족한 실정이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경찰은 지적합니다. 도로 가장자리 2분의 1 지점을 운행하되 갓길이 있으면 그곳을 이용하고 명확한 수신호도 할 것을 권합니다. 도로에서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전거는 약자일 수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수신호를 하며 자신이 운행하고자 하는 방향과 의도를 상대방 운전자에게 정확히 전달을 하며 운행하시는 부득이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우측으로 통행하고 야간에는 식별 가능한 안전장치 등을 갖춰야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차는 자전거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요즘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용 도로 등이 부족한 탓에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 그만큼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걸어가는 사람들 사이로 자전거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다간 사고 나기에 십상인 상황. 인도에서는 어린이나 노인,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만 자전거를 탈 수 있고 그 외에는 이렇게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인도 위를 달리는 자전거는 여전히 많습니다. 자전거가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치고 지나가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때문에 경찰은 지난달과 이번 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자전거 도로 가운데 자전거 전용 도로와 차로는 19%에 불과하고 나머지 81%는 보행자나 차량이 같이 사용해야 하는 겸용 도로입니다. 인도를 확장해서 자전거 보행자 길을 만들어 주든가 그러면
차도에 갓길을 만들어주든가 그렇게 해줘야만 이 자전거 매니아들이 좀 즐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나 차도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이륜차들이 점유를 하고 있거나 혹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 때문에 자전거는 현행법상 차로 간주하는 만큼 전용 차로가 없는 경우 도로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마을버스가 비탈길을